자, 계속합니다. 191페이지에 재량하자가 나오는데 요건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량행위인 경우에 어떤 경우 위법하냐 하면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을 때인데 재량권 하자의 사유는 몇 가지가 있더라. 동그라미 1번에 재량권 일탈. 일탈인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령이 정한 과징금 이상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과징금만 부과했는데 뭐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거나 재량권 일탈입니다. 재량권의 남용은 재량권 행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때를 말합니다.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목적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 사실을 오인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량권 남용이에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재량권을 불행사했다.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속행위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아예 이익 형량을 하지 않았던 경우를 말합니다. 요거 한번 봐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3번 안에 다시 그 내용을 나눠서요. 재량권을 기억이 나오죠. 기억.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리고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한 경우. 자, 시험 문제는 판례까지 물어봅니다. 판례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 많죠. 192부터 195까지. 다음 사례 중 대법원이 재량권에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을 판단해봐라. 골라봐라. 재량권 행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 것을 봐라. 그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2번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하는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 취급소 설치허가 취소 처분. 이 사안을 읽어보면 주유소 사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제 장사를 하다가 부정휘발유, 옛날에 그 세녹스 같은 건가 보죠. 그래서 부정휘발유 2드럼을 구입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는데 가장 무거운 주유소 영업 허가 취소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어떤 수단이 없느냐. 조금 가벼운 수단으로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데 영업 허가 취소를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과정을 보니까 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불행이 겹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너무 가혹하다.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판사 마음인데, 이런 재판하는 판사 마음인데 가능한 한 판사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죠.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거야. 그래서 비례 원칙 위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오른쪽 페이지에 4번 판례. 4번 약국에서 약 파는 사람이 의약품은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낱개로 개봉해가지고 판매하면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함부로 낱개로 개봉해서 판매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해 가지고 남용할까봐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걸렸어. 그래서 약사가 이제 처음에 업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데 영업정지 처분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여기는 없는데 한 800만 원 정도로 내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는 대신에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어. 그러니 약사 입장에서는 너무 과중하다 이거죠. 800만 원. 800만 원 언제 벌어, 그지? 그래서 소송 제기한 사건인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 비록 과징금 액수가 많긴 많죠. 그렇지만은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는 가혹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야 또.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가끔 읽어보실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은 10번 판례 보세요. 194페이지에 10번 판례를 보면 학교 법인의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한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 처분했죠. 해임했다는 거예요. 해임. 가혹합니까? 이게 형법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자금을 함부로 빼돌리면 횡령죄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죄질이 무거운 것이고 따라서 임원 해임시킨 거는 지나치지 않는다. 재량권 한 범위 내에서 했다. 이런 것이야 다. 네. 여기는 지금 얼른 눈에 안 뜨는데요. 이런 판례들도 있어요. 공무원이 보이네요. 194페이지에
1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4번 판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게 돈이 10,000원 있어. 10,000원. 단돈 10,000원이었는데 그래도 이 10,000원을 받았죠. 이것도 엄연히 뇌물을 받은 겁니다. 뇌물.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 해임시켜버렸어. 해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네,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정말 청렴해야 되고 말이죠.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행위다 이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96페이지 봅니다. 196페이지에 재량행위의 통제. 재량행위의 통제의 필요성은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하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량권은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각종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통제하겠고, 네, 행정은 계층제를 이루니까 상위 계급자가 하위 계급자 또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행정절차법, 여러분 행정사 시험에서 행정절차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 나오잖아요.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이유 제시 이런 거 여러분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제도들을 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공무원들이 함부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그런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미리 이런 조문들을 둔 것이야. 그러니까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유도 받고. 자, 이게 바로 재량행위의 통제 파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공무원 기출문제 중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봤던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이유 제시는 재량행위의 통제와는 별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기는요, 관련이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법적 통제도 가능하죠. 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재량권 위반, 재량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됐어요. 자, 198페이지로 갑니다. 198페이지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자세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다음 앞에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요건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여기서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적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허가, 하명, 자 하명, 허가, 네, 허가, 면제. 그리고 형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특허, 인가, 대리가 있어요. 대리.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 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지금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명부터 보는 거죠. 하명은 아래 하자에다가 명령할 때 그 명자를 써가지고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 명령 내립니까? 어떤 명령을 내려요? 뭐 하지 말아라, 해라, 참아라, 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말하면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이렇게 되는 거야. 뭘 하시오, 하지 마시오, 그다음에 참으시오. 최근에 무슨 전염병이 종종 돌죠.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창궐을 할 때 보건당국에서 이제 의사들이 막 그 출동을 한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짐승들을 막 조사합니다. 그럴 때 짐승의 주인들이 농장주들이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수인하명이에요. 참아내라는 거지. 세금을 내시오 명령하는 건 바로 급부하명이고요.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그렇게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괄호서 한번 하명의 성질. 이것은 침익적 처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침익적 상대방한테 불리함으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괄호 4번의 하명의 대상과 상대방.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전부 해당이 되는 거야. 사실행위. 도로를 청소하시오. 이게 사실행위에 대해서 막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 무기는 거래하지 마시오. 그러면 매매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그래서 대상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전부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통행 금지하지 마시오 이러면 뭐야?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부터 전면 통행 금지입니다. 이제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뭘 보시느냐? 괄호 6번 보시면 하명의 효과.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상대방은 국민들은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가 발생하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괄호 7번에 하명 위반의 효과가 됩니다. 국가가 명령 내렸는데 따르지 않았어. 그럼 여기에 일정한 제재가 따릅니다. 처벌할 수도 있어요. 행정형벌. 행정벌을 가할 수 있어요. 행정벌. 그리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 집행. 국가가 물리력을 사용해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죠. 그래서 강제 집행, 그 다음에 행정벌. 이런 내용들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어서 나중에 별도 파트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강제 집행과 행정벌은 아주 몇 시간 동안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이제 여기 바로 뒤에 보는 뭐 허가나 특허 행위에 있어가지고 뭘 위반한다 해가지고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 이런 것들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두 번째로 허가. 네, 허가죠, 허가. 허가란 뭐냐? 허가란 특히 부작위 하명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네, 보이죠? 지금 허가하는 거예요, 허가. 허가의 개념은 처음에 뭐 하지 말아라라고 부작위 하명을 내려. 아까 하명의 종류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특히 부작위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라고 부작위 하명 내렸다가 특정인에게는 특정인이 아니라 이제 불특정인도 되고 아무튼 특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하명을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당신은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함부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와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운전 금지입니다. 부작위 하명이죠. 운전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운전 기술도 없는 사람이 갖고 나오면서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금지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면허를 받고 있는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면허라는 거, 운전 면허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허가예요, 허가. 그러니까 명칭으로는 면허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허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운전을 금지시켰다가 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건 허가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허가에서 특히 예외적 승인과 구별하셔야 되는데 예외적 승인. 예외적으로 승인한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한다 해야죠. 예외적 승인이에요. 이것도 넓은 의미의 허가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허가하고 약간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것이야. 예외적으로 승인한 것이니까. 예외적으로 승인받는 사람은요. 그 권리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보통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이 확대가 돼. 일단 예외적 승인의 사례를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예외적 승인이냐 하면 보통의 허가가 아니야.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 내주는 걸 특히 예외적 승인하게. 사례를 보세요. 두 번째 칸에 있죠. 표의 두 번째 칸. 학교 위생정화구역에서 유흥음식점 허가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유흥음식점 당연히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위생정화구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것이 원칙이야. 이건 교육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심사 결과 여기 뭐 허가 내줘도 특별히 교육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없겠다 싶으면 허가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 내주는 거죠. 그지? 그다음에 아편 사용은 안 됩니다. 원래는 아편 사용은 안 되는데 아편을 사용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병자는 이걸 특별히 사용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축 허가가 원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건축 허가 내줘도 되겠다 하면은 내주는 거야. 뭐 자연공원 안에서 일정 행위 허가한다든지. 공무원은 겸직하면 안 되지만 겸직 허가를 특별히 허가한다. 아시겠죠? 공통점이 뭡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내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 범위를 넓혀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야. 거기 바로 밑에 칸 나오잖아요. 그 일반적인 허가는 그 실질이 바로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원래 자유를 회복시키는 거다. 원래 운전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인간의 자유잖아요. 그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야. 운전할 수 있다는 건. 다만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금지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예외적 승인은 원래 그거는 부여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 권리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두 가지 잘 구별하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아래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아래 보면 허가의 괄호 2번 허가의 법적 성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저 구별 방법에 따르면 명령적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죠. 허가라는 것은 명령적 행위다. 그러니까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다만 최근에는 학자들 중에는 이것도 형성적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 허가를 내주게 되면 아니 그동안 영업할 수 없었던 자유가 갑자기 확대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치 특허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보는 거지. 이러한 유력설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판례도요 그냥 명령적 행위로 봐요. 명령을 내렸다가 이걸 해제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전통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로 봐왔어요. 건축허가 같은 걸 보면 우리 기속행위라고 배웠죠 지난 시간에. 건축행위는 건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준다는 거야. 기속행위인데 오늘날에는 보면 허가 중에서도 재량행위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재량행위 경우가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그 앞쪽에 여러분 판례를 참조하시라고 했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한 표가 있었어. 판례가 많이 등장한. 거길 보시면 허가도 재량행위 쪽에 허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산림훼손 허가?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로 보는 거죠. 허가지만. 자, 다음 페이지에 가세요. 괄호 3번에 신청. 허가는 신청이 있어야 되느냐 여부인데 신청이 있어야 될까요? 신청이 있는 게 원칙이죠. 영업허가 신청 이렇게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통행금지 해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 처분 해제 그런 거 보면 허가는 신청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괄호 4번 법령의 개정과 근거 뭐 이렇게 써 있죠. 법령이 개정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여기 이제 중요한 판례도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요 시점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요 신청할 당시에는 허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어. 허가 가능.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걸 심사하는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것이에요. 법이 개정됐어. 그러니까 요건이 막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가 결정할 때, 허가 결정 시, 그죠? 허가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보니까 이때는 또 허가가 불가한 상황이 됐네요. 자, 허가를 할 수가 없어. 법이 바뀌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좀 억울한 점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바로 허가 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허가 내줄 수 없어. 억울하죠, 그지?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치 행정 문제 때문에 그렇지.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이 행정을 할 당시, 허가라는 게 행정이잖아. 이 행정을 할 당시에 법에 따라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나옵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은 예전에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한참 동안 행정기관이 심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다면 이 경우는 이제 다르게 봐야죠. 그때는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박스 위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허가의 거부. 독자적 허가 요건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추가 금지. 요건. 법이 정한 요건 위에다가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것을 추가해가지고 당신은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령이 정한 요건만 갖추어서 내면은 당연히 허가 날이라고 신뢰를 하는데 행정기관이 뭐 쓸데없이 거기다가 뭐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셔. 이웃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법치행정원칙상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허가의 효과 중에 204페이지에 가면 괄호 6번에서 허가의 효과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에 타법상 제한을 보세요. 타법상 제한.
3번 있죠? 3번 타법상 제한.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법이 뭐 A법과 B법의 허가를 동시에 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A법의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B법의 허가, 타법상의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B법의 허가도 동시에 받아야만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요 A법상의 금지만 해제해 줬던 것이지 타법상의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밑에 무허가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라고 써 있죠. 요 사법적. 허가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허가 사안인데 허가받지 않고 행위를 하면 이 사람은 일단 처벌이에요. 처벌, 제재가 들어갑니다. 뭐 벌금도 물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할 수도 있어요.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무허가 건물은 이제 철거 명령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간 건 당연한데 이거는 공법 영역이고 저 행정법 영역에서는 제재가 들어가고 사법이란 말이야. 민법적으로는 이 효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예를 들면 무허가 업소에서 음식물을 판매했어. 그 포장마차 같은 걸 보면 포장마차는 무허가라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서민들이 포장마차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뭐 10,000원 한 장 내고 안주 하나 먹고 그러잖아. 이거는 사법적으로 보면 유효예요.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허가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요. 허가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단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허가 규정을 둔 이유는 사법적 행위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의 갱신 나오는데 바로 동그라미 5번 허가의 갱신. 이건 당연히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해가지고 갱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연장되죠. 넘어가도 되겠어요. 넘어가고 허가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207페이지로 가세요. 207페이지에 가면 이제 면제 나오잖아요. 면제. 면제는 특히 자귀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허가는 뭐죠? 허가는 부자기하명, 하지 마시오라고 했다가 이걸 해제해 주는 거고, 이거는 그 나머지 것들이에요. 자귀, 급부, 수인하명, 요걸 해제하는 것을 면제다. 막 개념만 알면 되겠죠, 여러분. 면제. 그 다음에 이제 특허입니다. 특허인데 특허부터는 저거예요. 그죠? 형성적 행위입니다. 명령적 행위 끝났어요. 형성적 행위인데 특허란 뭐냐? 특정인을 위해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 능력을 설정하고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특허, 곡물 사용권의 특허. 뭐 곡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천이나 도로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광업 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갯벌 같은 거죠. 갯벌 면허, 공유수면 점용 허가, 어업 면허. 요걸 가만히 잘 보면 지금 이런 것이 아무에게나 막 내려지지 않습니다. 귀하 허가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만 특별히 내려주는 것들이잖아 다. 근데 이 운전면허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운전면허는 실제로 운전면허 따기도 쉽잖아요. 60점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래적 자유의 회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허가는. 근데 지금 보는 이러한 특허의 사례들을 보면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공유수면 매립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당연히 어떻게 갯벌을 매립하는 게 인간의 권리입니까? 아니죠. 특별한 어떤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걸 특별히 특허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일단 허가인지 특허인지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만약에 도로에 한국전력이 도로에다가 이제 요즘은 그 미관상 지하에 매설하죠. 전선을. 한국전력이 지하에다가 전선을 매설할 때는 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한국전력이라는 어떤 공기업에게만 특별히 내려주는 것이지 내가 사용한다고 일반 시민이 내가 땅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해봐야 허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허다라고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왕왕 밑에 표로 정리가 되는데 208페이지 아래 허가와 특허를 구별하는 내용을 많이 물어봅니다. 허가와 특허를 구별합니다. 허가는 명령적 행위인데 특허는 형성적 행위다. 그리고 세 번째 칸. 허가는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죠. 통행금지 해제 처분 같이. 근데 특허는 논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고. 그 특허는 또 반드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라고 했을 때 허가는 기속행위에 가깝죠. 근데 이제 특허는 재량행위입니다. 항상 재량행위예요, 특허는. 그리고 맨 마지막 칸 감독 면에서 보면 국가가 이 특허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게 됩니다. 허가보다 계속적으로 공무원들 파견해가지고 현장을 살펴보고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계속 봐.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허 기업에. 자, 요거 표로 정리하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기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로 갑니다. 210페이지에 이제 인가. 자, 형성적 행위 하나로서의 인가는 여기 이제 행정청이 있으면 행정청이 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3자라고 표현돼요. 제3자.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다 제3자지. 우리 일반 시민을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끼리 어떤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법률 행위.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들끼리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러한 행정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계약조차도 어떠한 그 법률 행위는 행정청이 이렇게 인가를 내줘야만 법률 행위의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아무리 자기들끼리 법률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안 돼. 이 행정청이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아직 효력이 없어. 인가가 나야만 하는 수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뭐 승인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인가의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는 그거죠.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가 인가가 되는 거예요. 인가. 예를 들면요. 그 메트로 지하철 공사가 서울 지하철 공사가 이제 요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 이 요금이라는 것은 지하철 공사하고 승객들 간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요금은 그렇죠? 네. 얼마를 내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사실. 요금을 함부로 올리면 되겠어요? 네. 지금 기본 요금 1,300원인데 만약에 2,000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거는 지하철을 관할한 아마 서울시일 거예요.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이게 인가예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만약에요. 그러한 서울시의 요금 인상 인가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멋대로 2,000원으로 올려가지고 받았어. 그럼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효력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받았으니까 그러한 계약은 무효. 그 말은 돌려주란 얘기예요. 그 초과해서 받은 돈 있죠? 700원 돌려줘야 됩니다. 요것이 아까 우리 무허가 행위의 사법적 효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무허가 행위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파는 거는 어떻다고 했어요?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음식물 먹은 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거는 효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초과된 운임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허가냐 인가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법적 효력 완성. 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인가의 괄호행, 자 210페이지 아래 괄호 2번 봅니다. 인가의 성질.
형성적 행위라는 건 아시고 보충행위라는 의미 아시죠? 예, 그래서 제3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시켜주는 것이다. 보충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인가의 대상. 인가의 대상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가의 대상 사실행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행위라고 하는 분은 인가의 개념을 지금 모르는 거야.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야. 개념 자체에 법률행위가 있지. 그래서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지 사실행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인가는 일단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수정인가가 문제되는데 수정인가. 인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인가할 건지 말 것인지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이거 그 내용을 수정해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해서 인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yes면 yes, no면 no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메트로에서 요금 700원을 인상한다고 할 때 그 700원 인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받아줄 건가 말 것인 것만 판단해야지. 서울시장이 맞죠? 아 내가 생각하기에 700원은 아니라 300원만 인상했으면 좋겠어. 300원. 그래서 이제 300원 인상안을 인가해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정인가의 문제예요. 다음 페이지에 봅니다. 괄호 7번에 보세요. 괄호 7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212페이지 괄호 7번 인가와 기본행위의 효력 관계. 자 읽어봅니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다 해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건 아니죠. 기본행위 자체가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하지 않은 기본행위에다가 아무리 인가를 하더라도 그 인가 자체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 너무 당연하지. 네, 괄호 8번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괄호 8번 인가와 행정규제. 기본행위는 적법하나 인가가 하자가 있다. 동그라미 1번이 그렇게 돼 있고 2번을 보니까 인가는 적법하나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 되게 헷갈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요령이 있어. 요 문제가 나오면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 기본행위가 있고 어떤 기본행위에 행정청이 이렇게 인가를 내주잖아. 기본행위가 뭐라고요? 이런 거죠. 요금을 인상한다는 게 기본행위야.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인가를 내준다고요. 행정청이. 아이고. 그러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요금 인상이 그 지하철 공사 내부의 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다투는 사람이 있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하자가 있는 쪽을 다투야 됩니다. 즉 하자가 있는 쪽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읽어보셔서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한 것이라도 인가에 흠이 있으면 그 인가의 취소 청구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네, 동그라미 2번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서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 또는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하자가 있는 쪽에다가 지금 다투는 잘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네, 오른쪽 페이지 아래 공법상 대리. 공법상 대리란 이것도 이제 형성적 행위의 하나입니다. 타인이 행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가름하여 행함으로써 그 타인이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라는 것은 민법 총칙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원래 대리의 개념은 본인이 있고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라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 행위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률 행위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행위의 효력은 바로 여기에 효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마치 법률 행위를 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러한 성질이 공법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공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례를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의 맨 위에 2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법상 대리에는 예를 들면 감독청이 공법인의 정관을 작성한다. 임원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원래 공법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을 제3자가 대신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수용 재결. 네,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재결을 해줘요. 보상금 결정 같은 것을 해주는데 원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대리지. 그리고 조세 체납 처분으로서 공매를 대신한다. 법원이 공매한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대집행하거나 이런 거죠. 과거에 한번 행여병자 사망자 의료품 처분 나왔죠. 이게 애매하긴 해요. 과연 이게 행여병자를 처리하는 것이 행여병자를 돌본다든지 또는 사망자의 의료품 처분,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한다는 것이 국가의 원래 의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다수설은 요것도 역시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유족들이 하는 거죠. 유족들이 하는 건데 국가가 대신해 주면 이것도 일종의 대리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214페이지에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준법률 행정행위. 여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하고요. 공증하고 개념적으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보는데 확인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요. 어떤 사실 상태나 법적 상태에 대해서 즉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법률 관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죠. 의문이나 다툼이 존재할 때 이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다툼이 부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이제 확정된 거예요. 어떤 법적 상태, 사실적 상태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확정된 사항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증명. 이 차이죠. 그래서 공증이라고 하는 거야. 증명해 준다. 여러분은 이제 사례를 알아두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사례를 물어봐요. 자, 거기 사례, 확인의 사례 보세요. 발명 특허 있죠? 발명 특허. 그럼 가령 이 볼펜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내가 최초로 발명했다라는 걸 국가로부터 확인받는 제도가 바로 발명 특허 제도예요. 다툼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말이죠. 이거 내가 먼저 발명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 발명했어.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이때 하는 게 특허야. 당선인 결정도 서로 자기가 당선자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잖아요. 합격자 결정, 교과서 인검정. 교과서가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한 그런 교과서 내용이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검인정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주축이 된 거기서 이제 검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건 교과서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서 재결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한지 또는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냐, 5천만 원이냐, 1억 원이냐 이런 것도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다. 도로구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냐 확인합니다. 시형 아파트 입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이런 게 확인이에요. 됐어요. 종류 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다툼이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자, 요건 216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부동산 등기부,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을 했다. 각종의 명부, 장부, 원부에 등재를 했다. 여권을 발급했다는 얘기는 뭘까? 여권을 발급하면 거기 날짜가 찍히죠. 그러면 당신은 미국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출국장에 공항에 출국장에 가서 우리가 여권을 딱 내밀면 여권 심사 통과되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아까 당선자 결정은 확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선자가 결정됐으니까 이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당선 증서라는 걸 줍니다. 합격자 결정이 나면 합격 증서를 줍니다. 영수증
뭘 받았다, 행정기관이 뭘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증서가 영수증이야. 자, 이런 것들은 공증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됐어요? 공증은 과거에 그 밑에 읽어보시면 예전에는 공증이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경우가 많았는데, 가령 맨 아래 판례 보세요. 판례 박스에 첫 번째,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례가 변경된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땅의 종류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28가지인가 지목이 있어. 그러면 가령 대지를, 논을 대지로 바꾼다. 이게 지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신청했더니 거부당했어. 그럼 나는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지적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봤는데, 논을 대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에 영향을 주니까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217페이지에 네 번째 통지 나옵니다.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알린다 이거야. 알리는 거예요. 통지예요. 요게 사례가 나오는데 218페이지 맨 위에 사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왜 통지인지 알리는 겁니다. 특허 출원의 공고. 특허가 출원됐다는 사실을 널리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똑같은 물건을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널리 알린다. 이게 통지지. 그러니까 통지라는 게 꼭 어떤 특정인에게만 알리는 것이 통지라고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귀하의 고시. 어떤 A라는 외국인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 귀하. 그럼 또 널리 이 사실을 알리죠. 귀하를 했다는 사실을 관보에다가 고시하는데 이것도 통지입니다.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업 인정의 고시. 대규모 공익 사업을 할 때 개인 소유를 이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공익 사업이라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행위가 사업 인정의 고시입니다. 자, 이 지역은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라고 사업 인정을 널리 알립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이 땅을 함부로 사지 않지요. 그렇지? 소득 금액이 변동됐다는 걸 상대방한테 통지한다. 이런 것들. 거기 대집행 계고도 통지입니다. 자, 가령 위법한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철거 명령을 내려요. 철거하시오. 철거 안 하죠? 그러면 행정청이 이제 이른바 대집행 계고서라는 걸 보냅니다. 거기에는요, 당신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행정대집행법 제 몇 조에 따라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대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통지죠. 그치? 그래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지금 현재 체납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이게 까먹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통지죠. 독촉도 통지입니다. 자, 됐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드린 이유는 요거 이제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리란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거꾸로 받아들이는 걸 수리라고 하는 거야. 각종 시행고서를 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무원의 사직서를 인사과에서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리.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별건 아니죠. 수리는 뭐 쉽습니다. 받아들이는 걸 다 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우리 행정 실무에서는 뭐 서류를 접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접수한다, 수리한다 이런 용어들이 막 혼동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수리는 행정 행위로서의 수리예요. 그래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행위로서의 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문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실적 행위로서의 수리는 아닙니다. 이게.
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행정행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분류 이야기만 1시간을 했어요. 분류.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제4절 행정행위 부과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에요.